통장 잔액 0원. 63세 김영만이 ATM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까지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35년을 모은 퇴직금이었죠. 화면 속 유튜버가 말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샀답니다. 안전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석 달 뒤 종목은 거래 정지됐고 채널은 사라졌고 그의 노후도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유튜브를 켰을 때 같은 목소리가 다른 채널에서 들려왔습니다. 같은 조직이었고 새로운 덫이었고 이번엔 그를 2번 속이려 했습니다. 조회수로 망한 남자가 조회수로 복수하기까지 그가 세상을 바꾼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만입니다. 올해 63이에요.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작년에 퇴직했죠. 마지막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고맙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어요.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이제 천천히 쉬면서 살아요. 그 말에 웃어주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기도 했지만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걱정 마라.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며느리도 워킹맘이라 애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다가 유튜브를 클릭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트로트 가수 영상을 보다가 추천 영상에 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이상 투자자 필수 종목 탑3 무료 공개. 클릭했죠. 뭐 그냥 심심풀이로요. 화면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깔끔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배경엔 주식 차트가 가득했고 뉴스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이 이미 매수한 종목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정말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이 샀다고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국민연금이면 정부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산 거면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종목은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앞으로 10%는 기본이고 20%도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퇴직금 8천만 원이 통장에 그냥 놔뒀거든요. 은행 이자는 형편없이 낮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 돈으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채널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긴급 속보. 오늘 공개하는 종목, 기관 매수 확인. 또 봤죠? 이번엔 댓글도 읽어봤어요. 어제 들어갔는데 벌써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댓글 작성자들 프로필을 클릭해봤습니다. 계정이 전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일주일 전, 2주일 전. 신규 계정뿐이었죠. 왜 다들 신규 계정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영상을 봤어요. 매일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고 매일 수익 인증 댓글이 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화면에 팝업이 떴습니다. 빕 투자방 무료 초대. 선착순 100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저없이 클릭했어요. 카카오톡으로 단톡방 초대 링크가 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벌써 90몇 명이 있었어요. 채팅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총괄 매니저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프리미엄 투자 정보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종목 추천이 올라왔어요. HK바이오텍,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내일 공시 예정입니다. 기관 매수 확인됐습니다. 수익률 30% 보장. 채팅창이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매수 완료했습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열기에 휩쓸렸어요. 증권 계좌를 만들고 100만 원을 넣어서 그 종목을 샀습니다. 제 인생 첫 주식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수익이 날까? 다음 날 아침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3% 올라 있었어요. 정말이네. 진짜 오르네. 흥분됐죠.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렸어요. 첫 수익 감사합니다. 총괄 매니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하시면 비프리미엄 방으로 오세요. 입장료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벌써 3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것도 하루 만에요. 만약 프리미엄방 정보대로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 안 했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결국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프리미엄방에 초대됐어요. 여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50명 정도였고 다들 조용했죠. 총괄 매니저가 공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곳은 진짜 고수익 종목만 공유하는 곳입니다. 절대 외부 유출 금지입니다. 수익 인증만 올려주세요. 그날 밤 새로운 종목이 떴습니다. 디지털 에너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혜주입니다. 국민연금 매수 확인, 기관 대량 매수 포착. 내일 아침 시초가 매수 추천. 수익률 50% 목표. 채팅창에 누군가 물었어요. 정말 확실한 겁니까? 총괄 매니저가 답했죠. 저도 제전 재산 넣습니다. 믿으세요. 다음 날 아침 증권 계좌에 5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에너지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죠. 2, 3분 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2%, 3% 계속 오르더라고요. 점심때쯤 7%까지 올랐습니다. 진짜네. 이거 진짜 되는 거네. 단톡방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오늘도 대박입니다. 매니저님 최고. 수익 인증합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500만 원이 535만 원이 됐습니다. 총괄 매니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만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큰 건 들어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특별히 S급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단 최소 투자금은 3천만 원입니다. S급 정보라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쓴 상태였죠. 7,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넣으면 4,400만 원이 남네요. 괜찮아. 어차피 수익 나면 다시 불어날 거야. 다음 날 아침 3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옮겼어요. 총괄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냈죠. 준비됐습니다. 오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영만님, 특별 종목 전달드립니다. 퓨처 테크놀로지, 정부 인공지능 육성 사업 1순위 선정 기업입니다. 내일 공식 발표 예정. 지금 들어가시면 최소 50%, 최대 100% 수익 가능합니다. 망설임 없이 3천만 원 전액을 퓨처 테크놀로지에 넣었어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았잖아요. 이번에도 될 거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4,500만 원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퇴직금보다 더 많아지는 거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최근 유튜브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자를 노린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화면에 피해 사례가 나왔어요. 괜찮아. 내가 본 채널은 다르잖아. 국민연금이 정말 샀다고 했고, 실제로 수익도 났고, 불안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가격이었죠. 왜 안 오르지?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왜 안 움직이나요? 총괄 매니저가 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전에 공시 나옵니다. 오전 11시쯤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퓨처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단톡방에 물어봤죠. 매니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괄 매니저는 한마디만 남겼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반등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0%까지 갔습니다. 3천만 원이 2,1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9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손이 떨렸죠. 아내가 밖에서 불렀어요. 여보, 점심 먹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단톡방은 난리가 났어요. 매니저님 어디 갔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저 지금 1,000만 원 날렸어요. 하지만 총괄 매니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프리미엄 방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단톡방 자체가 폭파된 거죠. 재입장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어요. 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확인했어요.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채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사라진 겁니다. 영상도, 댓글도, 총괄 매니저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음 날 증권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퓨처 테크놀로지는 거래 정지 상태였어요.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2,100만 원은 꼼짝도 할 수 없었죠. 팔 수도 없고 그냥 묶여있는 돈이 된 겁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3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주말에 집에 갈게요. 며느리랑 애들이랑 같이요. 응,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아들 네 식구가 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들었죠. 예뻐해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지. 주식은 안 하세요? 친구 아버지는 요즘 주식으로 재미 좀 본다던데. 주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유튜브 보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요즘 사기가 엄청 많대요. 제 친구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왜요? 유튜브에서 주식 추천 방송 보고 투자했다가 몇 천만 원 날리셨대요. 그거 다 사기래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 방송들이 다 조직적으로 하는 거래요. 국민연금이 샀다. 기관 매수 확인됐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래요. 조회수로 광고 수입 받고 단톡방 입장료 받고 그렇게 돈 버는 거래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하시죠? 당연하지. 그런 거 안 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행이다. 아버님은 현명하시니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 사기래요. 조직적으로 하는 거래요. 국민연금이 샀다는 거 다 거짓말이래요. 그럼 나도 당한 건가? 다음 날 유튜브를 다시 검색했어요. 주식 투자 추천, 국민연금 매수 종목, 이런 키워드로요. 수십 개의 채널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클릭해봤어요. 똑같았어요. 배경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그중 한 채널의 목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더라? 영상을 자세히 봤죠.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억양, 그 말투가 분명히 전에 들었던 총괄 매니저 목소리 같았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여기도 수익 인증 댓글 천지였습니다. 오늘도 대박. 믿고 갑니다. 매니저님 최고. 똑같았어요. 내가 봤던 채널이랑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속보 유튜브 주식 사기 조직 적발, 피해자 3,000명, 피해액 500억 원.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채널의 운영자였어요. 뉴스는 계속됐어요.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50대 이상 은퇴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연금 매수, 기관 대량 매수 등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했고 단톡방 입장료와 리베이트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아니, 내 손이 떨린 거였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죠.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운영자 이민석 34세는 대학생 때부터 유사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석.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어디서 들었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대학 다닐 때 친구 중에 이민석이라고 있었니?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민석? 아, 그 친구요. 있었는데요. 왜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친구 지금 뭐하니? 잘 모르겠는데요. 졸업하고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왜 갑자기 그 친구 얘기를 하세요? 뉴스 봤니? 무슨 뉴스요? 유튜브 주식 사기 뉴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잠시 후 아들이 소리쳤어요. 헐, 이거 민석이 형이네. 진짜요? 그렇구나. 아들 친구였구나.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었죠. 밥도 먹이고 과일도 깎아줬던 그 청년.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사건이랑 관련 있으세요? 침묵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설마 이거 당하신 거 아니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회사도 안 가고 달려온 겁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었죠.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잃으셨어요? 아내도 놀라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들이 아내를 봤습니다. 엄마는 아세요? 뭘 아냐? 아들이 제 얼굴을 봤어요. 아버지가 주식 사기당하셨어요.
민석이 형한테요. 아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주식? 사기? 무슨 소리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말 못했어. 며칠 전에 알았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얼마야? 얼마를 잃은 거야? 3천만 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내가 비틀거렸어요. 아들이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3천만 원이라고? 아니, 정확히는 3,900만 원이야. 처음에 600만 원 썼고, 그중 100만 원은 입장료였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날 저녁은 지옥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피해 신고를 하려고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하겠지만 솔직히 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범인들이 돈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요. 다른 피해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한 분은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고 다른 분은 7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한 남자가 우셨어요. 제 자식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주식 사기 피해자 모임. 몇 개의 카페가 나왔어요. 가입했습니다. 글을 올렸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3,900만 원 잃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저는 5천만 원입니다. 저는 2천만 원입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 분이 제안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첫 모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모임 카페에 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자살 시도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65세 박모 씨, 퇴직금 5천만 원 전액을 잃고 극단적 선택.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건졌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똑같은 피해자가 죽으려 했다니. 그것도 자식 등록금까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한 커피숍에 5명이 모였어요. 모두 50대에서 6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죠. 각자 얼마를 잃었는지, 어떤 채널을 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거를 모읍시다. 그 채널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캡처하고 댓글 저장하고 모든 걸 기록합시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팀을 이뤘습니다. 각자 맡은 채널을 정해서 모니터링했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캡처하고 거짓 정보가 나오면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증거 자료가 수십 건 모였어요. 다음 모임엔 1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엔 20명이 왔어요.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거요. 한 분이 제안했어요. 유튜브 본사에 집단 신고를 합시다. 이 채널들이 사기라는 증거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신고하면 유튜브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집단 신고가 시작됐어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같은 채널들을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몇몇 채널이 사라졌어요. 됐다. 먹혔다. 하지만 새로운 채널이 또 생겼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채널이 생길 때마다 신고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모임 카페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분 중 한 분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허위 신고 혐의로요. 뭐라고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요? 글을 쓴 분이 추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 내부에 조직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고를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직이 경찰 내부까지 손을 뻗친 건가요? 며칠 뒤 저한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어요. 담당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영만 씨, 최근에 유튜브 채널 여러 개를 악의적으로 신고하셨죠? 악의적이라니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네. 그 채널들이 사기라는 증거 말입니다. 없으면 허위 신고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증거를 제출했는데 없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봤어요. 제가 업로드했던 증거 파일들이 전부 삭제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삭제한 거예요? 그날 밤 집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습니다.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합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아들, 우리 준석이를 위협하다니.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너 괜찮니?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 네. 무슨 일이요? 별일 없었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확인차. 조심해서 다녀. 알겠어요, 아버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전화를 끊고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 나갔어요. 다들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 앞에서 미행당했다고 했고, 다른 분은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너무 큽니다. 경찰도 장악했고, 우리 가족까지 위협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입 다물기를요. 그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협박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막겠습니까? 우리 다음 피해자들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하지만 계속 싸우기로요. 피해자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죠.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국민연금을 믿었고,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고, 노후를 지키려다 노후를 잃었다는 거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칠 때쯤 기자 한 명이 연락을 왔어요. 피해자 모임 대표님이시죠? 취재 좀 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어요. 정확히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모든 걸 이야기했죠.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얼마를 잃었는지요.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나왔어요. 유튜브 주식 사기, 은퇴자 노린 조직적 범죄. 제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63세 김영만 씨는 퇴직금 3,900만 원을 잃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샀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거 보시던데 걱정이네요. 이런 사기꾼들은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플도 있었어요. 그걸 왜 믿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제 300명이 넘었어요. 정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왔죠.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한 분이 물었어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상도 만들었고 기사도 나갔는데 여전히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연을 합시다.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은퇴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알립시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부터 강연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죠. 제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주식 사기를 당한 김영만입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우리 영감이 요즘 그런 거 본다니까. 내가 말려도 안 들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 드릴게요. 영감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그 자료는 피해자 모임에서 만든 거였어요. 주의해야 할 키워드 목록이었죠. 국민연금 매수, 기관 대량 매수, 수익률 보장, 안전 투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은 계속됐어요.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한 달에 10번 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저도 비슷한 거 봤어요. 위험한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분이 강연 후에 남았어요.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속을 뻔한 걸 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똑같은 영상을 봤어요. 국민연금이 샀다고 하더군요. 단톡방 입장료 100만 원을 송금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선생님 강연을 듣고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명이라도 구한 겁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를 지킨 거죠. 악수를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한 분을 구했어. 100만 원 송금하려다가 멈췄대. 아내가 웃었습니다. 잘했네요. 당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며칠 뒤 유튜브 채널 하나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피해자 모임의 집단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채널은 계속 생겼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한 명을 막으면 10명이 생기는 것 같았죠. 지칠 때도 있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럴 때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힘이 됐어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멈추면 또 누군가 당합니다. 그 말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100곳이 넘는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만난 사람만 3,000명이 넘었죠. 피곤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시작한 지 8개월쯤 지났을까요? 회원이 350명을 넘어섰어요.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서울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죠.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금융 사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왔죠. 이번 유튜브 주식 사기 사건도 집단 소송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말요? 한 분이 물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범인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요. 해외 계좌도 파악 중입니다.
집단 소송을 하면 최소 5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라니.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2천만 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저도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변호사가 왜 자발적으로 찾아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저희 모임을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요.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소송 계획서입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6개월, 승소 확률은 80%입니다. 단,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금융 사기 소송은 복잡합니다. 해외 계좌 추적, 재산 은닉 조사, 전문가 자문료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승소하면 착수금의 5배는 돌려받으실 겁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500만 원 내고 2,500만 원 돌려받으면 이익 아닙니까? 저도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당연하죠.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자격증을 자세히 봤어요. 법무법인 정예 김태현. 사진도 있고 등록번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종이 질감이 이상했고 인쇄 상태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복사본 아닙니까? 원본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건 휴대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법무법인 정의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입니다. 구체적인 주소는요? 862번지입니다. 저는 그 주소를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 분이 착수금을 내기로 했어요. 일주일 안에 송금하겠다고 했죠. 변호사는 명함을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법무법인 정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초구에 있긴 했어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계신가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음악이 흘렀어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요? 저희 사무실에 그런 분 없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없다고요? 네. 저희는 김태현이라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검색했어요. 이번엔 변호사 등록번호로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였어요. 당장 모임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 변호사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돈 절대 보내지 마세요. 단톡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했어요. 피해자 모임에 가짜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집단 소송 명목으로 착수금을 요구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그런 수법이 유행입니다. 한 번 당한 사람을 또 노리는 거죠. 2차 사기라고 합니다. 잡을 수 있나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함정 수사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짜로 돈을 보내는 척 하세요. 만나서 현금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때 저희가 검거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김영만입니다. 착수금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형사 2명과 함께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희는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미 그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영만 씨, 여기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있었고 형사들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착수금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하지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데요? 진짜 변호사가 맞으시죠? 당연하죠.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럼 변호사 등록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 번호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해 봤는데 없다던데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짜죠.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법인 정의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무슨 헛소리를. 저는 진짜 변호사입니다. 그럼 왜 목소리가 익숙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몇 달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 같은데요. 유튜브에서요. 변호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몰라. 알죠. 당신들 조직이잖아요. 한 번 속인 사람을 또 속이는 거. 2차 사기 말이에요. 변호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가야겠어. 그때 형사 2명이 다가왔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변호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죠. 변호사는 소리쳤어요. 아니야. 나 진짜 변호사라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어요. 신원부터 밝혀라. 변호사라던 그 남자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변호사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사기꾼이에요. 누가 시켰어? 박민수가 머뭇거렸어요. 말 안 하면 형량 늘어난다. 형사가 으름장을 놓았죠. 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유튜브 주식 사기했던 그 조직이요. 우리는 2차 팀입니다. 2차 팀? 네. 1차로 유튜브로 속이고 2차로 피해자 모임에 침투해서 또 속이는 거예요. 한 번 당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니까 쉽게 넘어가거든요.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 양심도 없어.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닥쳐. 조직 연락처 다 불어. 박민수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조직 구조, 연락망, 수법까지요. 며칠 뒤 추가 검거 소식이 들렸어요. 박민수 외에 5명이 더 잡혔습니다. 모두 같은 조직이었죠. 가짜 변호사, 가짜 회계사, 가짜 금융 전문가. 다양한 직업으로 위장해서 피해자 모임에 침투했던 겁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유튜브 주식 사기 조직, 피해자 노린 2차 사기까지. 이들은 피해자 모임을 노려 집단 소송 명목으로 추가 피해를 입히려 했습니다. 다행히 한 피해자의 신고로 미연에 방지됐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영만 씨 덕분에 우리가 또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막은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기꾼 잡으셨다면서요? 운이 좋았지.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당하셨을 텐데. 맞아. 예전 같으면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한번 당해봤으니까 알아. 하지만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민석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이민석이 보석으로 나왔다던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워낙 유능해서요. 보석금 5억 원을 냈답니다. 그럼 재판은요?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이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소 취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가족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이 풀려난 다음 날 피해자 모임 카페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김영만이 돈을 횡령했대요. 피해자 모임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던데요. 뭐라고요? 저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었습니다. 모임 회비조차 내지 않고 자비로 활동했는데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강연했던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만 씨, 다음 강연은 취소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쪽이 사기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강연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던데요. 저는 강연료 한 푼도 안 받았는데요. 미안합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강연을 진행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민석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민석이 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죠. 이민석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해 푸시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준석 씨 회사 다니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할아버지. 이민석이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를 켰는데 이민석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민석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당한 투자 정보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일부 고객들이 손실을 보자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만이라는 분이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민석이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분은 투자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민석이 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전문가 이민석, 누명 주장, 60대 남성의 집요한 괴롭힘 호소, 투자 실패 책임 전가 논란. 댓글들도 끔찍했습니다. 손실은 자기 책임 아닌가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건데 왜 남 탓하나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 회원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350명이던 회원이 200명으로 줄었어요. 탈퇴 사유를 보니 김영만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원은 150명으로 줄었고 강연 요청도 끊겼어요. 저를 믿어주던 사람들조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최악의 소식입니다. 이민석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뒤집었어요. 영상도 메시지도 전부 합법적인 투자 조언이었다고 주장했고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인가요? 정말 끝인 건가요?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법정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만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큐요? 네. 디지털 금융 사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선생님 사례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졌지만 여론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넷플릭스 제작팀이 찾아왔습니다. PD와 촬영 감독, 작가까지 5명이었어요.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민석이 무죄로 풀려났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촬영은 3달 동안 이어졌어요. 제 일상, 피해자 모임, 강연 장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포함됐죠. 어느 날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민석 인터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인터뷰요? 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공정하니까요. 며칠 뒤 제작팀이 이민석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대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겁니다. PD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민석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만 씨가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지만 법정에서 제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민석의 말투, 표정, 자세.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느꼈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PD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민석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화면에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민석은 10년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회사를 바꿔가며 계속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총 피해자는 10,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PD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다큐멘터리로요. PD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겁니다. 3달 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조회수에 덫한 노인의 복수였어요. 공개 첫날,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했습니다. 다큐는 제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63세 김영만은 유튜브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3,9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90분 동안 제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시 당할 뻔했는지. 그리고 이민석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10년간 10,000명을 속였고 1,000억 원을 빼앗았고 수십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회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회수에 속았지만 이제는 조회수로 진실을 전합니다.
다큐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어요. 이틀째 500만, 사흘째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완전 충격이네요. 이민석 다시 잡아야 해요. 김영만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방송국, 신문사, 해외 언론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타임스, 가디언, BBC. 세계적인 언론사들이었어요.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이민석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여론의 압박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큐를 본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저도 당했어요. 저도 같은 수법으로 속았어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2주일 뒤 이민석이 다시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보석도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수백 명의 증언, 수천 개의 영상, 그리고 다큐멘터리.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영만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 노후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조회수로요. 당신이 저를 속일 때 쓴 바로 그 조회수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민석, 사기, 사문서 위조, 조직범죄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정의를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손주들이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 완전 영웅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다는 겁니다. 2천만 명이 제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어 자막판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했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어디서든 비슷한 사기가 있었고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됐습니다. 한 달 뒤 테드 토크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테드 무대에 섰을 때 떨렸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 통역기를 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회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는 2,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짜 조회수에 속았지만 진짜 조회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조회수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당신 다큐 보고 멈췄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에 기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회수에 속았다면 조회수로 복수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3개월 뒤 정부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유튜브 금융 채널 실명제, 허위정보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시스템. 모두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다시 떡집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지 않았어요. 대신 시니어 디지털 안전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발전한 형태였죠. 매주 강연을 했고 상담을 했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강민호 형사도 복직했고 피해자 모임 멤버들도 함께 활동했어요. 1년 뒤 다큐멘터리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상했어요. 저는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싸운 모든 피해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사기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큐멘터리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3천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죠.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구했어요. 이 영상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진짜 영웅이십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900만 원을 잃었지만 3천만 명을 구한 거예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풍경을 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상 받은 거 봤어요. 대박이에요. 손주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4천만 원 잃고 이렇게 큰 일을 해냈잖아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에미상 트로피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테드 토크 강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피해자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일어서서 옷을 챙겼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또 나가요? 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을 열고 나서는데 햇살이 따스했어요. 조회수로 망했지만 조회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속아도 다시 싸우고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유튜브를 보고 있고 국민연금이라는 말을 믿고 있고 조회수에 속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있고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다음 피해자를 막아줄 겁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를 만나러, 새로운 이야기를 듣러,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러. 조회수의 덫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회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러. 63세 김영만. 유튜브 사기 피해자에서 디지털 정의 운동가가 된 남자. 조회수로 망했다가 조회수로 이긴 남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